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역전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죠. 주변에서도 전세가 이번에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2억에서 3억 정도 조정을 하면서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사 비용이나 복비, 나가기로 결정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걸 고려해서 집주인 사정 봐줘가면서 전세 갱신을 하는 것,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역전세 문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꽤나 오래 이야기를 했었죠.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에 이런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역전세 문제가 곧 불거질 수 있다. 또 실수요를 위한 대책이라면서 대출을 계속 해주다가 이게 부메랑이 돼서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세 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이라면서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처럼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올라간 전세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실제 말하는 가격에 값을 다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이 고액의 전세를 끼고 갭 투자가 성행을 했어요. 물론 고액의 전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전세가 이렇게 오른다 하고 또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형태 말고는 거래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실제 그 지역의 시세보다 더 높은 전세가를 받아서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시기를 우리는 거쳤습니다. 이게 지금 역전세 문제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21년도 4월의 기사인데 전세 물건 쌓여 있었던 시장임에도 전세가 오른다 했었습니다. 전세가 안정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갖추고 있음에도 호가는 임대차 3법을 이슈 삼아서 높게 불러대니까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전세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호가를 내리지 않는 이런 시기를 겪었어요. 예전에 이거 제가 영상에서 했던 건데, 그때 영끌의 거래량 폭발했던 거 중저가 위주의 주택 거래였는데 고가의 집도 사줄 사람 많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지만, 고가의 집을 사려면 전세가를 높게 끼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만 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매도를 하기 위한 집들은 전세가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전세로 들어가는 이런 계약도 횡행했던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지만 실제 올라간 가격에 사줄 사람들 자금 조달할 방법이 없죠. 대부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했는데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이 집주인 된 경우가 이때 많이 발생을 했어요. 15억 넘는 초고가 전세가 급증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1년 반 동안 15억 초과 전세 418건에 불과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 강남의 한 단지만 해도 몇백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전세가 오른다 했던 그런 시장이었어요. 평당 1억이라는 강남의 아파트, 실제로 그 돈 다 주고 들어올 사람은 극히 적었죠. 세입자 돈으로 대부분의 집값을 치르고 나머지 갭만으로 이 집을 껴안은 사람들이 늘어난 이 시기를 겪었는데, 이제 이 세입자의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왔고, 이런 역전세 문제가 시장에 또 다른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도 이때 나왔죠. 이때 나온 대책에 현재의 상황 모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 예상했던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21년 10월에 발표가 된 건데,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돈을 빌려 쓰게 됐죠. 부동산이 오른다 하니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돈을 빌려가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대책을 내놨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20년도에 이미 100%를 넘어섰습니다. IMF 때도 65에서 80%밖에 안 됐었는데 20년에 이미 100%를 초과를 했어요. 심각한 금융 불균형 문제, 즉 우리 소득 대비해서 부채의 규모가 너무나 큰 것, 이 문제로 국제 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게 2021년도의 일입니다.
향후 금리 상승 시 가계부담 확대,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사람들 왜 갑자기 금리 올려서 이런 상황이 됐나? 이게 아니라 금리가 오르는 건 예정된 상황이었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자산시장은 조정을 겪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차주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이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겠다.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만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상환 능력을 보겠다. 그게 바로 DSR이죠. 차주별 DSR 단계 도입을 이때 발표를 했습니다. 질적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실제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쓰게끔 이렇게 가겠다 했었고, 그때 유례없는 플랜 B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하는 이 내용까지 포함을 했었어요. 이때만이라도 상황을 바로잡았더라면, 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그 시점에서라도 멈췄다면 이 충격은 감당해낼 수 있었을 건데 지금 너무나 멀리 왔습니다. 정부의 실책이 크죠. 실수요자라는 프레임, 제가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투기적인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를 구분할 수가 없음에도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얘기했고,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은 배제가 됐습니다. 또 엄청난 분양 물량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실제 잔금 치를 능력 갖추지 못했죠. 대출이 아니면 잔금을 치를 수가 없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DSR에 대한 예외 적용을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뼈아픈 실책을 벌였어요. 그 결과 사람들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대출을 늘려왔고, 그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너무 나서서 얘기를 했었죠. 실수요자 LTV를 완화해줘야 된다. 즉 집값이 정상화되는 조치를 하는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집값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빚을 더 많이 내줘서 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걸 정책이라고 해왔던 그런 시기였어요. 비 올 때 우산이 돼주는 따뜻한 금융이 돼야 된다고, 돈 안 빌려주면 안 된다고, 이런 순진한 정책 때문에 부채의 규모 줄이기는커녕 더 늘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부 산하 기관들 따라갈 수밖에 없죠.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올리겠다, 전세보증 기준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재작년의 일인데, 이런 정책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이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라는 거 예전에 종잣돈의 개념이고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전세를 살아왔던 게 전통적인 시장이었어요. 근데 전세대출을 통해서 전세금 또한 과도하게 부풀려진 시장이었죠. 그래서 이 전세에도 DSR을 적용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런 입장을 내놨고, 지금 부채 문제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줄여나가야 될 거라고 천명을 했지만, 정치권 실수요를 위한 대출, DSR은 무시하는 이런 완화적인 태도 때문에 결국 폭탄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걸 틈타서 언론, 유튜버 그리고 전문가들 뻔뿌질을 해댔죠. 10억 클럽이다, 로또다, 천재 신혼부부다, 전세난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탐욕과 불안에 휩싸이게 하고 영끌 갭투기를 부추겨 왔습니다. 유튜버들 엄청나게 강의해 댔죠. 219 이전에 분양하는 물건은 입주 때 전세 놔서 이 잔금을 다 치를 수 있으니까 일단 분양만 받으면 로또니까 분양 받아라, 이렇게 떠들었던 시장입니다. 규제에 대한 세금 나중에 전세금 올려받아서 다 메꿀 수 있다, 이런 얘기했고, 전문가들 전세난 계속될 수밖에 없고 전세난 때문에 2022년도에는 다시 집값은 오를 거다, 그러니 늦기 전에 집 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했죠? 전세가 비처럼 쏟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최악의 역전세가 나타날 거라고, 전세에 관해서 소건물의 예를 들어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제가 소금물 얘기했었죠.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칸막이가 설치된 수조와 같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전셋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 가격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탈 수 있는 소금이 유동성을 풀어주는 정책 때문에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칸막이 밖에 소금물이 짜지듯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 그치만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칸막이가 제거되는 순간에는 더 많은 물, 즉 많은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탈 수 있는 유동성은 금리가 올라가고 긴축의 시기가 오기 때문에 다시 원래 농도 내지는 그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전세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불안감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설명을 했었죠. 그치만 사람들 정말 집 못 구할까봐 또 막 새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 불안감에 대출 땡겨가지고 그 전세금 맞춰주기 급급했습니다. 풀려난 전세 대출이 200조가 넘어서죠. 임대차 3법 이슈로 추가로 늘어난 대출이 8년 동안 늘어난 대출과 같을 정도로 사람들이 빚을 많이 땡겨서 전세금을 메꿨습니다. 정부의 순진하고 잘못된 판단, 실수요자 프레임으로 전세 대출은 급격하게 늘어났고 여기에 사람들의 욕망이 더해져서 부채 폭탄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칸막이가 거치고 정말 많은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상황이 되니까 역전세 현상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예견된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다시 대출을 더해줘서 DSR을 완화해서 이걸 해결해 주겠다. 이걸 이번 정부는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DSR이라는 거 소득 대비해서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부채로 감당하는 비중이 40% 정도가 적정하다. 이게 DSR 40이죠.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으면서 통상적으로 이 40%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두고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경험했었죠.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바젤3라는 기준을 세워놨고 이걸 지켜야 적정 신용이 유지가 되죠. 국제금융시장의 신용도 유지를 위해서는 이 바젤3 기준에 부합하게 금융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실이 날 걸 대비해서 부채 충당금도 많이 쌓아야 되고 대출에 있어서도 기업 대출에 대한 비중을 더 강화해서 상환 능력에 대한 확보, 이런 것들이 다 파생되는 내용입니다. DSR에 대해서 얼마로 딱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40% 정도로 규정하는 이유, 그 정도여야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자를 갚아낼 수 있다라는 경험치적인 숫자이죠. 이걸 우리는 지금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DSR 40% 기준 적용된 거 얼마 안 됐죠? 대부분 그 이전에 대출이 이루어졌고 차주별 내용을 분석해 보면 DSR 6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벌어들이는 소득의 60%를 빚 갚는 데 쓰고 있을 만큼 지금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을 보는 것, 건전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동안 이걸 도입하지 않고 그냥 빌려줘온 시장이고 그렇게 늘려온 빚이 지금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빌려 썼습니다. 엄청난 가계부채가 생겨났고 이걸 차차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적 도입을 했는데 이미 나간 대출 중에 적용 안 되는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견뎌낼지 어떨지 의심스러운 대출을 몇 개 차게 빌려주고 있는데 역전세 상황이 왔고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다시 DSR을 완화해준다? 이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정말 세입자를 지키는 길일까요? 결국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게 하는 것, 그게 우선시돼야 합니다. 빚을 많이 빌려 썼으면 감당할 수 없으면 자산을 처분해서 그 빚을 갚는 일, 이게 자구책이죠. 이걸 해도 안 되는 경우,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이를 버틸 수 있게 돈을 빌려주는 것, 그 다음에 해도 될 문제인데 지금 자구책 이전에 다시 돈 빌려주겠다. 이걸 이번 정부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축의 기조와 역행하는 대출의 완화를 통해서 지금 다시 주담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25조를 돌파를 했죠.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젊은 사람들한테 금리 낮춰주고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했고 사람들 여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이걸로 디레버리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부채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담대 관련한 거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 중도금 대출 이런 거 다 포함을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매매 거래가 살아나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실행이 되면서 주담대가 늘어났어요. 2개월 연속 증가한 가계비 주담대가 견인했다고 하죠. 전세 대출은 6천억 줄었는데 정책 모기지는 2조 8천억이 늘어났습니다. 개별 주담대 2조 원 이렇게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줄고 있던 거 1.3 대책을 통해서 다시 폭증시키고 있어요.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가격은 반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2017년 이전의 가격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버블이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세계 1위 전세보증금까지 합치면 3천조가 넘어가고 부채 때문에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어서 내수는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1,000조 가까운데 내수가 안 좋으니까 더 빚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다 인식하고 있고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생략한 채 다시 빚내서 연명하려고 하는 현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제발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조정이 되는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전세입자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이자 법정이자 받고 자산 처분되면 돈 돌려받으면 됩니다. 지금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경매를 통해서 충분히 회수 가능하죠. 담보가치 없는 건 은행이 대출도 안 해주죠. 결국 금매를 통해서 가격이 조정되는 정상화의 과정을 겪도록 그 시장의 자율성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올까봐 또다시 돈을 풀면서 땜빵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계부채의 축소 과정이고 연착륙 정말 거품을 서서히 뺄 수 있는 길인데 혹시 이게 한꺼번에 큰 충격이 될까봐 아니면 자기가 믿었던 자산 가격이 정말 신기루 같이 사라질까봐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DSR 풀어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하겠다? 거짓말과 같습니다. 결국 집값이 다시 상승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임대인들을 버티게 해주고 또 그런 부동산 값이 유지돼야 먹을 게 있는 PF 시장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불인이들, 새로운 영끌들은 또다시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